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알러풋볼 80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 박차고 1부에서는 지난주에 역대 세계 베스트 11 꼽아봤죠. 오늘은 국내 베스트 11 뽑아보겠습니다. 2부는 해외 축구 소식 전해드리죠. 네, 1부 박차고 박문성 차상엽 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번 주 주제도 좀 진부합니까?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베스트 11. 다음 주에 뭐 할까 참 궁금해요. 예. 박문성 의원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알러프 팟캐스트로 축구돈씨님께서 예전에 사업이 잘 안 됐는데 악담 한번 해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악담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때 박문성 의원님께서 덕담을 또 하셨는데요. 네네. 덕담을 들은 후에 매출이 올라서 그 덕에 지자체 지원금은 또 못 받게 됐다고. 잘 되셨네요. 네.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코로나19로 사업에 좀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덕담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광역 저주로 가죠. 하여튼 2020년은 아무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냥 다 망하실 거고 새로운 길을 찾으시는 게 예. 인생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많은 분들 다 망하실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차 위원님께서는 요즘 좀 잘 나가시더라고요. 네, 요즘 집 밖에 잘 나가요. 집이 너무 더워서. 아니 네. K리그 중계에 이어서 또 제2사에서 프로그램 하나 맡으셨죠? 네, 저는 제가 메인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게스트로 이제 매주 나가게는 됐는데,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 방송이 되는 거죠?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음. 골프앤 스포츠 채널에서 방송이 됩니다. JTBC 골프앤스포츠. 네. 저희 슈토리 방송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요? 슈토리는 어차피 다시 보기. 네. 본방은 제2사 거를 그럼요. 봐라. 네. 알겠습니다. 차상엽 위원이 이렇게 좀 잘 나가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알러프 때문이 아닌가. 말해 뭐합니까? 당연하죠. 이거 달수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오늘? 그건 거기 가서. 거기 가서죠. 알겠습니다. 돈을 주는 두 분과 지금 참여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난주에 역대 세계 베스트 11 꼽아봤는데 5로 시작하는 그 분께서 반다이크는 좀 더 많이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박문성 위원님께서 반다이크 꼽으셨잖아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반다이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다이크는 조금 더 보여줘야 좀 더 베스트 11에 꼽히. 박승 선수 아버님께서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하시죠. 예, 편집하지 않겠습니다. 진짜요? 그냥 내보낼게요. 훨씬 재밌겠는데요? 박지성 위원님 아버지랑 통화를 좀 요청드리고 싶지만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편집해 주시지.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반다이크는 잘한 것 같습니다. 반다이크 지금도 베스트 11에 충분히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리고 반다이크가 어린 선수는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꾸준하게 예를 들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리버풀에서만 보여준 게 아니라 예. 사우스햄튼 또 그 전에는 다른 리그에 뛰다가 왔기 때문에 전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도 상당히 많이 보여줬고 더 보여줄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하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포메이션은 4-3-3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골키퍼부터 뽑아보죠. 골키퍼 사실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았어요. 예. 옛날로 따지면은 우리 일본만 만나면 주먹으로 펀칭을 그렇게 얼굴에 갖다 했던 김세형 골키퍼도 있었고 최인영이라든지 예. 정말 좋은 선수도 많았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근래 월드컵이나 이럴 때 임팩트를 보면 두 명으로 좀 좁혀지긴 그렇습니다. 해요. 김명지, 이훈재 이렇게 좁혀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의 그 2002년 월드컵 비롯해서 그 이후에 정말 많은 활약을 했던 전 이훈재 선수로. 네. 이훈재 선수. 네네. 예. 이하 동문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월드컵 4강인데 더 이상 붙이기가 좀 어렵죠. 사실 두 분 중에 한 분은 김병지 선수를 꼽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두 분 이훈재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좌우 풀백인데요. 왼쪽부터 좀 뽑아보죠. 먼저 차 위원님. 이것도 너무 진부할 수도 있어서 월드컵 4강 후강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예. 이영표 선수를 꼽을 것 같은데 저는 예. 네덜란드, 잉글랜드, 독일 두루 경험했고 일단 수비수는 소통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가 사실 이렇게 유럽 가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 상당히 좋은 커리어를 보냈기 때문에 저는 이영표 선수 꼽았습니다. 이영표. 예. 박문성 의원님. 저도 왼쪽은 사실 이영표를 꼽았는데요. 뭐 고민됐던 부분이 있습니까? 누구와 고민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영표 선수가 은퇴한 이후에 예. 왼쪽 고민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 이후에도 열심히 잘하고 지금도 열심히 잘 뛰는 선수들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왼쪽 이렇게 나오면 저희도 중계할 때 많이 팬들도 그렇지만 왼쪽에 이영표 그립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왼쪽에 대한 건 임팩트 워낙 컸던 것 같아요. 뭐 고민을 별로 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으로 아니요 들리고요.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 고민을 상당히 오래 한 끝에 예, 올해 한 끝에 네, 오늘 새벽 3시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풀백인데요. 박문성 의원님. 전 차두리 선수를 꼽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차두리 선수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차두리 선수는 커리어 전반을 놓고 보면 공격적으로도 많이 뛰었고 예. 그랬는데 만약에 제가 어떤 팀을 꾸려가지고 유럽에서 싸운다라고 한다면 전 베스트 라인을 꾸린다고 한다면 그래도 유럽 무대에서 통할 피지컬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속도감을 놓고 봤을 폭발력도 때는 있고요. 제가 예전에 포변했을 때 그러니까 포지션을 변경을 했을 때 차두리 선수가 그때 감독한테 그때 물어봤었어요. 왜 그러셨냐 그때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른쪽으로 놓고 봤을 때 세밀함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좀 다르게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월드컵 본선에서 싸워야 될 팀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통할 피지컬과 거기서 통할 속도가 있어야 된다. 예. 차두리는 이미 탈아시아다 그거 놓고 봤을 때. 그렇군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으로 봤습니다. 예. 오른쪽은 차두리. 차 위원님. 저는 조금 다른데 예. 이게 우리나라가 32년 만에 월드컵에 나온 게 86년 멕시코 월드컵이잖아요. 그 당시 이제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이탈리아전에 모두 뛰었던 박경훈 전 감독. 근데 그 당시는 사실 풀백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예.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이 당시가 이제 축구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뭐 공격 수비 다 하죠. 뭐 사이드 어태커라고 이제 주로 이제 부르긴 했었는데 박경훈, 변병주 오른쪽 라인은 정말 자다가도 벌떡 깰 정도로 이름이 있는 축구 팬들 지금 이제 감독 그렇죠. 물론 현직은 아니지만 네. 뭐라고 스스로 얘기하시면 이제 항상 밥을 함께 먹거나 이러면 이거 저 오버래핑 내가 한 거야. 내가 만든 거야. 근데 정말 공격적인 선수였군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공격 수비 개념이 좀 없지.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오버래핑이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수비수면서도 오버래핑을 많이 시도해요. 오버래핑의 창시자로 국내에서. 알겠습니다. 자, 중앙 수비 2명을 뽑아주시면 되는데요. 2명 모두 한 번에 좀 말을 하죠. 네. 차 위원님. 저는 뭐 이것도 뭐 이견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한 명은 전 홍명보 영원한 리베로죠. 그리고 최진철을 꼽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해외 이거 꼽을 때 베켄바워를 꼽았잖아요. 근데 베켄바워가 그렇게 리베로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대표팀, 그러니까 서독 대표팀하고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에 그 슈바첸백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영혼의 파트너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이제 바이에른 뮌헨 구단에 사무용품 납품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홍명보 선수가 그렇게 앞쪽으로 전진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렇게 단단한 최진철이 같이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영혼의 단짝이다. 네, 저는 그래서 2명을 꼽았습니다. 홍명보, 최진철. 박문성 의원님. 홍명보에 대해서는 저 동의합니다. 이거는 사실 뭐 어떻게 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커리어였고 어마어마한 존재감이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계 축구에 우리나라 선수가 링크가 별로 안 될 때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차범이라고 하는 큰 존재가 있었지만 90년대 막 그런 팀들하고도 링크되고 월드컵이나 뭐 세계 올스타 이런 거 다 들어가고 홍명보라고 하는 존재를 일단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한 명은 의외예요. 누구냐면 아마 이럴 수 있는데 유상철. 이건 정말 사실 의외네요. 유상철은 당연히 미드필더로서 더 존재감이 많았지만 근데 저는 유상철 선수가 뛰는 걸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다 봤다는 게 모든 포지션에 뛰는 걸 다 봤어요. 공격으로도 뛰고 뛰는 것도 봤고요. 대학생 때 제가 그 건국대학교 경기 가서 스트라이커로 뛰는 것도 봤고 프로에 가서 스트라이커로 뛰는 것도 봤고요. 세컨 스트라이커도 봤고 미드필더로 뛰는 것도 봤고 센터백으로 뛰는 것도 봤거든요. 윙백으로도.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멀티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상철이라고 하는 존재감은 어디에 갖다 놔도 진짜 그 이상을 해줬던 선수예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멀티라는 개념 때문에 유상철을 일단 센터백으로 넣어놨고 또 하나는 이유는 뭐냐면 미드필더에 넣고 싶은 선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내려서 미드필더에 다른 선수를 좀 넣으려고 뺄 수는 없고 유상철을. 그래서 일단 센터백으로 넣었습니다. 전략적인 이유였군요. 전략적인. 팀 전체를 본 거죠. 네. 얼마 전에 홍명보 현 대한축구협회 전무죠. YTN 라디오 오셔서 방송하고 가셨는데 옆에서 살짝 본 바로는 카리스마가 풍겨지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자주 뵙습니까? 뭐 그렇게 자주는 못 봅니다.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만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유상철 감독님은 뭐 간혹 이렇게 자리를 좀 한 적이 있는데 편찮으신 다음에는 그냥 안부만 묻고 있습니다. 홍명보 전무이사 실제로 카리스마가 좀 넘칩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셔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약간 좀 스타일이죠. 이렇게 막 끌어가는 스타일이고 약간 좀 무게감이 있고
그런데 제가 듣는 요즘 이야기로는 이제 협회에 들어간 다음에는 좀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이 좀 섞이고 예,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좀 다정다감하게 하려고 한다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실제 직접 경험은 아니고요. 네,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따로 보지 못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뽑은 수비 라인이 완성이 됐고요. 다음 미드필더입니다. 좌우 상관없이 일단 측면에 위치한 두 명을 먼저 뽑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차 위원님. 저는 뭐 둘 중에 한 명은 말씀 안 하셔도 박지성 선수를 당연히 꼽을 수밖에 없고. 그럼요. 저도 이제 전략적인 이유로 유상철 감독 이 자리에 뭐 아까 뭐 방송위원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격, 수비 그리고 뭐 K리그 득점왕도 사실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어디에 넣어도 이상한 선수가 아니고 그리고 월드컵에서도 2골이나 또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국제 무대에서도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에 저는 박지성 선수하고 유상철 선수를 꼽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무성 의원님. 사실 미드필더에 좋았던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유상철 선수 밑에 내렸던 이유도 일단 박지성은 뭐 그럼요. 뭐 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 필수죠, 필수. 한 명은 이제 기성용 선수. 넣고 싶고요. 선수가 그러니까 포스트 박성의 역할을 미드필더에서 대표팀의 주장까지 하면서 현재 현역이기도 한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어렸을 때 데뷔해서 아마 기성용 선수도 10대 데뷔했을 거예요. 지금 오랜 시간을 뛰었고 또 한 자리는 그러니까 실제로 밸런스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게 투보란치 개념으로 해서 김남일. 그 우리나라의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사에서 아마 가장 뛰어났던. 만약에 이제 밸런스를 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현역 시절에 김주성 같은 좋은 물론 김주성은 또 공격수와 공격 다 왔던 선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미드필더에 갖다 놔도 좋은 선수인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박지성, 기성용, 김남일 그 밸런스를 잡았습니다. 멤버 좋네요. 세 분을 한 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차 위원님 나머지 저기 낑겨서 저는 기성용 선수. 기성용. 말씀하신 대로예요. 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었고 대표팀에 사실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큰 선수인 것 같아요. 뭐 런던 올림픽에서의 그 메달도 있었고 뭐 커리어도 그렇고 뭐 박지성 선수와 더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박문성 의원님은 기성용 선수와 좀 친분이 있으시죠?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보세요? 뭔가 얻어낼 만한 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연락을 하셨나요? 뭐 한 달 전인가에 영상 통화를 한 게 저희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가 한번 됐었죠. 그러니까 그때가 K리그 복귀 당시 아니요. 그러니까 그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유럽이 셧다운 돼가지고 리가 중단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하다. 지금 전주에 셧다운 돼가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데 그래서 그때 영상 통화를 해서 그때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뭐 훈련도 당연히 안 되고 그때는 훈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렇게 자유롭지도 않고 훈련도 밖에서 못 하고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거는 식료품을 사거나 내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거나 약국을 갈 정도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죠. 알겠습니다. 마요르카가 섬이라서 더 운신의 폭이 좁았을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라리가 재개와 함께 기성용의 재기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14일 오전 5시 기성용의 마요르카와 메시의 바르셀로나가 붙습니다. 출전 여부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차 위원님? 이건 뭐 잘할까요도 아니고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를 예상하는 건 너무 어려워서 어떤 형태로든 출장은 하지 않겠냐. 교체 카드로. 근데 이제 상대가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익숙한 조합으로 먼저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그래도 마음적으로는 선발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출장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박무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굉장히 오랫동안 중단됐다가 재개되기 때문에 뭐 앞섰던 경기에 일주일 전에 있으면 그래도 분석을 해서 말씀드릴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몇 달 전의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지금 나올 가능성은 일단 높다. 그게 선발이건 교체건.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재개되면서 교체 카드가 5장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 선수가 뭐 부상을 당했던 것도 아니고 이적을 해가지고 첫 경기 몸을 푸는 개념으로 잠깐 뛰었는데 그 뛴 경기 이후에 그냥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뛸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라리가에서 잘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마요르카라고 하는 팀이 지금 강등권에 있어요. 그 팀에서는 저는 뭐 열심히 잘할 거라 봅니다. 열심히 잘할 것이다. 네네. 차 위원님? 기성용 선수도 이제 31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 31살이고 뭐 더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정점에 있는 선수니까 뭐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가 추후 뭐 가능성을 보고 영입한 게 아니잖아요. 즉시 전력감으로 영입을 한 거기 때문에 강등 면하려고. 그렇죠. 강등 면하려고. 뭐 충분히 활용을 자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성용 선수도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공격수 좀 뽑아 보겠습니다. 왼쪽 공격수 박무성 의원님. 손흥민이요. 저도요? 이거 얘기 안 해도 되죠? 현역 최고기도 하지만 역사상 이렇게
유럽에 가서도 이 정도의 임팩트로 이 정도의 많은 골을 이 정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한 선수가 차분 말고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견이 없어요. 네. 월드컵 말고 축구에 이렇게 집중하게 만든 축구 선수가 있었을까? 맞아요. 약간 이런 것도 있고요. 전체의 아이콘이 돼버렸잖아요. 네. 축구뿐만 아니라 손흥민 그러면 대한민국 하나의 아이콘. 물론 이제 박지성, 차범근 이런 존재도 그랬지만 그게 정말 최고의 재능이죠. 그렇습니다. 차 위원님? 뭐 저도 똑같아서 다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뭐 이건 왜 얘기 안 했어 이럴까봐 그냥 저는 손흥민 이걸로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이견이 없는 없죠. 예, 네. 선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른쪽입니다. 차 위원님? 저 참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오른쪽. 예, 저는 최순호 감독. 86 네. 멕시코 이탈리아전에서 1대1 동점골 그리고 아이처럼 좋아하면서 뛰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고 이 불가리아전은 사실 못 뛰었거든요. 이 2차전에. 그리고 이 아쉬움을 털어냈던 한 방이었는데 사실 또 최순호 감독이 월드컵에서 도움도 2개가 있어요. 그 박창선 선수가 첫 골을 넣었잖아요. 월드컵에서. 그 골을 뺏기다시피 강제 어시스트를 한 것도 최순호 감독이었고 예. 그리고 90년 월드컵에서 황보관 선수의 그 캐논 슛을 살짝 밀어준 것도 최순호 감독이었고 어쨌든 월드컵에서의 그 족적도 있고 예. 정말 좀 우아하게 축구를 한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이렇게 뭐 큰 키지만 몸싸움을 그렇게 즐기는 스타일은 또 아니었지만 영리하게 축구를 했었고 골도 많이 넣었었고 특히 대표팀에서의 존재감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저는 최순호 감독을 꼽았습니다. 혹시 누구와 좀 고민하셨나요? 많이 고민했죠. 사실 뭐 공격수 너무 많아서 예, 사실 김주성 선수도 예전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많죠. 뭐 서정원 선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4-3-3이다 보니 참 서정원 감독을 넣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었고. 예, 네. 알겠습니다. 박무성 의원님. 좀 듣고 보니까 지금 아마 인물은 같은데 포지션을 달리한 것 같은데. 예. 저는 오른쪽 날개로 차범근 뽑았습니다. 그럼요. 그럼 저도 그걸 고민했어요. 사실 이 조합을 그럼 고민했어요. 스트라이커로 답이 나왔네요. 네. 이것도 이견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7번, 차범근 11번 이런 조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스피드를 가지고 이렇게 돌파를 시도해가지고 상대를 위협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인물을 아무리 통틀어 놓고 봐도 4-3-3이라고 한다면 차범근, 손흥민 이 정말 꿈의 조합. 네. 한 명이 빨리 태어나거나 한 명이 늦게 태어나거나 생각해 보세요. 이 진짜 왼쪽에서는 손흥민이 달리고 오른쪽엔 차범근이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지금 유럽의 어떤 팀들도 진짜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정말 좋은 팀 4-3-3이 누구냐면 리버풀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왜 무섭냐면 피르미 누나루라고 하는 선수를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마네하고 살라가 살라 기술적이고 엄청난 속도로 정말 상대를 무지막지하게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놓고 봤을 땐 우리에게도 손흥민과 차범근이 동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그렇게 흔들었단 말이에요. 어땠을까? 전 그래서 4-3-3에서 양쪽 측면으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 같이 뛰는 거 한번 보고 싶네요. 지금도 뛸 수는 있지만 그때 퍼포먼스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새 감독님 좀 힘드시대요. 제가 따로 뭐 축구를 계속 차시죠 개인적으로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물론 이제 어린 축구 교실 같은 데 가서 이게 살짝 하거나 뭐 이렇게 저희랑 이렇게 한번 놀까 이런 밥 먹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시지 막 그렇군요. 이러지는 않습니다.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뭐 리프팅을 하시거나 이런다고 생각하면 되게 좀 그림이 안 어울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운동은 여전히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그렇군요. 와 정말 관리가 뛰어나신 분입니다. 한 번은 허벅지가 선수 시절 때도 막 이 말벅지 유명했잖아요. 근데 저한테 한 번에 그러시더라고요. 고민 있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왜 어떤 고민이 했더니 허벅지를 가리키시면서 허벅지가 좀 1인치가 줄었다. 제가 봤더니 이미 제 허벅지 2배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감독님 안 그러세요? 그걸 최근에도 재신다는 게 참 대단하십니다. 꾸준히 관리하시는 거예요. 2시간 이상씩 운동하시니까요. 예. 마지막은 스트라이커입니다. 박무성 의원님. 최순호. 바뀌었군요. 차범근. 네. 저도 이걸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주 옛날로 가면 이회택이라고 하는 그렇죠. 아시아의 철각이라 불렸던 이회택도 있고 근래로 놓고 보면 황선홍이라고 하는 정말 뛰어난 스트라이커도 있고 최용수, 김도훈 뭐 많죠. 사실 정말 그렇죠. 정말 많은 공격수들이 있는데 아까 뭐 최순호에 대해 설명할 때 했지만 어찌 보면 최순호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뛰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현대적인 스트라이커였어요. 말 그대로 좀 세련된 축구를 세련됐어요. 한 거죠. 굉장히 영리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큰 키는 아닙니다. 지금으로 보면. 근데 당신은 큰 키였고 큰 키였는데 부드러웠고 기술적이고 유연하고. 볼을 찰 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진짜 너무 우아하고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생각지 못한 패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야, 요즘 뛰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현대적 스트라이커가 됐다. 그리고 당시에 그래서 정말 유럽의 몇몇 팀들도 나중에 밝혀졌지만 뭐 오퍼가 있었다. 이런 쟁쟁한 팀들도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약간 스트라이커로 본다면 좀 베르바토프 느낌 나겠습니까? 좀 우아하게? 베르바토프는 몸이 약간 좀 그랬다고 한다면 차는 스타일이 되게 우아했던 거죠. 그렇죠. 약간 지단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차는 느낌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11명 모두 뽑아봤는데 두 분이 뽑으신 이 팀의 감독이 된다면 어떤 전술로 좀 이끌겠습니까? 차 위원님. 이런 팀 감독 되면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무슨 얘기를 뛰세요. 앞만 보고 가세요. 뭐 이런 거. 공 한 개만 드려도 되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아까 박문성 의원도 공격진에서 약간 저와 이렇게 똑같이 뽑았지만 위치상의 고민이 좀 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그 최순호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밑에 내려서 그 창의적인 패스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손흥민, 차범근 이 두 선수가 앞에서 흔들어주면 정말 막강한 공격력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좀 공격적으로 팀을 네, 그럼요. 예. 네. 박문성 의원님. 되게 재미난 축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전체 밸런스도 생각하면서 잡았던 건데 진짜 당장 이렇게 축구를 한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선적인 축구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뭐 양쪽에 빠른 선수 그렇습니다. 가능하되 또 아까 얘기했던 최순호라고 하는 어쩌면 약간 퍼스트 나인이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서로의 위치 전환이라든지 그다음 미드필더 쪽에도 기성용이라고 하는 창의적인 선수, 박재성이라고 하는 팀 플레이어, 그러면서 혹시나 뒤로 빠지면 커버해줄 엄청난 진공청소의 김남인. 이 조합이면 정말 어떠한 전술을 써도 좋습니다. 제일 뒤에 이훈재. 빼놓으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PC방에서 한번 붙어야겠네요. 자, 마지막은 뭐 감독인데 두 분 다 히딩크 감독이시겠죠? 뭐 그래야 되겠죠. 이게 생각이 좀 다르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국내를 생각을 사실 저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근데 히딩크 감독을 넘어서기가 너무 그 월드컵 4강에 그게 컸기 때문에. 전 조금 달리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실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김호 감독님을 보고 싶고요. 김호 감독님. 왜냐하면 이제 김호 감독님이 감독 이후에 커리어에 있어서는 분명히 많은 논란과 뭐 말들이 많았습니다. 뭐 팀을 이끌면서도 그랬고, 근데 이제 감독 커리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역사에서 커리어를 놓고 보자면, 그러니까 김호 감독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수원을 이끌 때도 그랬고, 한국 대표팀을 예전에 구사 때 이끌 때도 그랬지만, 당시 기존의 어떤 주류 질서들과는 뭔가 좀 다른 걸 해보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걸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걸 깨려고 노력했었고 그렇군요. 굉장히 새로운 걸 막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저는 월드컵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성공적이었던 건 2002년이니까 그건 빼고 가장 그 전에 아쉬웠던 월드컵을 딱 하나만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저 구사예요. 구사가 너무 아쉬워요. 정말 준비도 잘 돼 있었고 멤버만 놓고 보면 저는 86이 제일 멋졌다고 생각해요. 86이 최고의 멤버였고 가장 결과적으로 아쉬운 거는 전 구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독으로서의 기모는 저는 충분히 평가받을 그 위에 행정가나 이런 거로서는 사실 논란이 좀 있었긴 했어요. 감독이라고 하는 인물로 기모는 정말 우리가 한번 좀 그 의미를 평가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국내 감독 중에서는 김학범 감독을 또 꼽고 싶은 게 나이가 어쨌든 지금 만으로 60세가 되셨는데 끊임없이 어쨌든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계속 고민을 하시거든요. 공부하시고. 네, 그런 면 때문에 저는 그리고 성과도 뭐 아시안 게임 메달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베스트 11 꼽아 본 대로 한번 같이 뛰는 모습 축구 팬으로서 보고 싶긴 합니다만 PC방으로 가시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국내 역대 베스트 11 뽑아봤습니다. 1부 박차고 마칩니다. 박문성 차상엽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부 해외 축구 소식으로 돌아옵니다. 풋볼. 네, 이분은 해외 축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서호정 기자,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하죠.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이 일단 이전에 K리그 중계 같이 했었죠? 네, 작년에 K리그 2 2부 리그 최종 라운드 때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중계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정욱진 캐스터가 중계 전에 굉장히 긴장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옆에서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긴장을 해서 그 정도 능력이 나왔으면 긴장 안 하면 그러면 거의 아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덕담을 YTN 입사를 제 자리를 하는 거 위협할 수도 아닌가 있는. 싶네요. 정욱진 캐스터가 보는 서호정 해설위원의 중계는 어땠습니까?
일단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긴장을 많이 한 상태였는데 전반전 10분, 15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서우정 기자님께서 양손을 제 두 어깨에 이렇게 포근하게 올려주셨어요. 긴장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때 긴장이 좀 풀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서우정 기자님께서는 뭐 축구 팬분들 다 아시겠지만 워낙에 깊은 내용 뭐 이렇게 지시 유명하죠. 네, 또 표현력까지 있으시기 때문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중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일 날 소리를. 네, 방송국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죠? 정우진 캐스터가 참 방송을 잘 아는 친구라는 게 저랑 따로 했던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아니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어깨에 포근히 손을 올렸고. 정말 저는 그게 내가 그랬었나라고 지금 생각이 드네요.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집에서 혼자 하겠습니다. 서호정 기자와는 해외 축구 이야기를 알러풋에서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축구도 뭐 물론 관심 많으시죠? 네, 제가 뭐 비중 자체는 국내 축구 쪽에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해외 축구도 뭐 기자 생활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왔었고 최근에는 조금 이제 마음을 조금 비우고 편안하게 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볼 수 있는 여유는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제 프리랜서거든요. 자, 우리 프리랜서 서호정 기자 얘기 많은 사랑을 좀 부탁드리고요. 해외 리그 중에서도 그래도 관심이 좀 많이 가는 리그가 있다면 어떤 리그일까요? 저는 뭐 국내에서는 프리미어 리그 인기가 좀 많긴 한데 저는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편이고요. 라리가. 특히 이제 프리메라 리가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재개를 했습니다. 네, 세비야와 레알 베티스의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코로나19로 멈춰있던 리그가 재개를 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또 라리가에 관심 많은 분들은 흥미를 갖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자, 1부에서 기성용 선수의 남은 라리가 일정 전망 살짝 다뤘는데 K리그 복귀설이 또 나옵니다. 네. 어떤 이야기죠?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 마요르카로 이적을 할 때 6월 30일까지 4개월짜리 단기 계약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리그가 밀리면서 자동으로 7월 20일 정도 이제 리그가 다시 끝나는 시점까지 계약이 연장이 된 거죠. 사실 라리가로 가기 이전에 1순위로 K리그행을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계약 자체도 다시 K리그 복귀를 추진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19 상황 자체가 워낙에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무리해서 해외에 있는 것보다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우리나라에서 뛰는 게 낫지 않을까. 장슬기 선수가 여자 국가대표 장슬기 선수가 또 스페인을 떠나서 인천 현대제철이랑 다시 계약을 했더라고요. 배구 김연경 선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전북인가요? 일단 우선 접촉했던 팀이 이제 서울 별렬 이후에 이제 전북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물리적으로는 K리그 복귀가 가능한데 쉽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정욱진 캐스터가 이제 프리메라 리가가 연기가 되면서 기성용 선수의 기존 계약도 자연스럽게 7월 20일까지로 연기가 된 상황인데 K리그의 하반기 선수 등록, 그러니까 여름 이적 시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 여름 이적 시장이 7월 22일로 등록 일자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성용 선수가 마요르카와의 계약을 마무리를 하고 K리그로 와서 계약을 맺기까지의 시간이 이틀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48시간 안에 그거를 다 해결을 할 수 있느냐. 또 기성용 선수가 마요르카와의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한국 들어왔을 때 자가격리 기간도 존재할 거고. 그렇습니다. 등록은 가능하더라도 결국은 기성용 선수가 그렇게 된다면은 뭐 전북이든 어느 다른 팀이든 8월 이후에나 이제 경기에 나설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번 여름보다는 저는 아마 겨울이나 이런 상황 때 K리그 복귀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겨울 이적 시장이 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근데 또 뭐 기성용 선수가 이제 마요르카와의 계약이 종료되고 그 계약을 다시 뭐 연장을 할 것인가 다른 팀을 찾을 것인가 그렇게 되면 또 계약 기간이 또 애매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기성용 선수의 K리그 복귀 의지가 확고하다면은 좀 여론적으로 좀 특별 케이스를 둬서 지금 K리그 자체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개막이 많이 연기된 상황에서 일찍 이적 시장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외 조항을 또 둘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은 저는 기성용 선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그게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즘 계속해서 모락모락 이야기 나오는데요. 손흥민의 레알 이적입니다. 이적설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이게 최초 보도가 스페인 현지 언론 돈발롱이라는 곳에서 6월 4일에 시작됐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손흥민이 전성기를 맞았고 이 지구상의 어느 클럽을 가더라도
부스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본인이 뭐 아젠다로 생각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관심을 받을 것이다. 이후에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재생산이 됐죠. 축구 팬들이 와 돈발롱이네 하면서 공신력을 좀 의심하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일단 어떤 언론입니까? 좀 검색을 해봤는데 2010년에 부도가 나서 그러니까 원래는 뭐 유력까지는 모르겠는데 유명한 잡지였던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최고의 선수도 선정을 하고 어워드도 진행하는 잡지였는데 2011년부터 온라인 매체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제 세 가지 섹션 축구, 모터, 그다음 다소 선정적일 수 있는 어떤 기사들을 다루는 매체가 된 거죠. 공신력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2018년 여름에 5년 장기 계약으로 또 재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2023년 6월 말까지로 현재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럼 3년이 남은 거군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3년이 남은 상황이고 그만큼 이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 선수를 우리가 안고 가든 혹은 이적을 시키든 정말 뭐 이런 표현 좀 그러세요. 뽕을 뽑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 어떤 토트넘 레비 회장 이 장기 재계약에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장사꾼이잖아요, 레비는. 아, 그럼요. 자, 토트넘이 5년 장기 계약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손흥민의 소유권을 좀 다져놓았고 2018년에 여름에 연봉을 64%나 인상을 했습니다. 일단은 레알의 페레즈 회장 손흥민의 팬이라는데 이건 맞는 겁니까? 이게 이번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작년에도 손흥민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랑 연결이 될 때도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페레즈 레알 회장이 손흥민의 팬이다 이런 기사였는데 찾아보니까 이것도 그 돈발롱이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돈발롱입니다. 네. 근데 이 페레즈 회장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이제 페레즈 회장이 만든 가장 유명한 게 레알 마드리드의 갈락티코 정책. 그렇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 있는 화려하고 유명하고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은 다 레알 마드리드로 모으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화려한 공격수들을 정말 좋아하는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손흥민의 팬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할 수가 있겠지만은 분명히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가 유형의 있고, 선수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스타성을 정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레알에서 얼마를 제시한 겁니까?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 거는 한국 하나 기준으로 해서 1한 1,500억 정도. 1,500억. 뭐 한 1억 2천만 유로, 1억 3천만 유로 그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뭐 대단하죠. 이게 트랜스퍼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선수의 가치, 몸값을 매기는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불과 1년 전에는 한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 몸값 추정치가 한 1,0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 토트넘에서 더 많은 것을 증명하면서 그 금액이 3,000억, 5,000억 가량이 더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또 군대도 문제도 해결됐고요. 그럼요. 그것도 굉장히 크죠. 그렇죠. 레알 회장은 당연히 장사꾼인데 좀 비싸게 받으려고 할 거고요. 손흥민의 몸값을 얼마로 책정을 한 겁니까? 레비 회장이 2천억 가량 그러니까 1억 5천만 유로 정도를 책정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오피셜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그럴 것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에게 이 정도 돈을 줄 바에는 음바페에게 좀 더 주고 음바페 데려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이거는 비즈니스를 위한 어떤 협상의 전초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레비 회장도 워낙 이 상술에 능한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높은 기준으로 일단 질러야 향후 협상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깎아줘 하면은 그래 이러면서 이게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인데 뭐 토트넘이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 투자했었던 최초 이적료를 생각한다면 지금 뭐 3배, 4배 이상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충분히 토트넘은 이득을 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협상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밑밥을 깔아놓은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손흥민의 레알행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손흥민 선수는 지금은 전 세계 어느 클럽에서든 만약에 윙포워드 그리고 전방에서 스피드 있는 공격수를 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3순위 안에 모든 리스트에 다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레알 마드리드든 바르셀로나든 뭐 파리 생제르맹이든 혹은 EPL에 있는 많은 클럽이든 뭐 실제로 보시면 그렇잖아요. 지금 음바페, 사디오 마네 그 다음에는 손흥민 아닌가요? 갑자기 서우정 기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좀 있는데 그거요. 근데 정말 실제로 많은 이제
언론 매체들이 분석하는 자료에서는 해당 포지션에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는 그렇습니다. 후하게 못 쳐도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탑 클래스의 선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레알 마드리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구단들이 그 포지션에 대한 보강을 생각할 때는 당연히 고려를 할 거고. 레알 마드리드의 지네딘 지단 감독은 1차적으로는 이제 리버풀에 있는 마네를 원한다고 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자르를 지금 보강을 했지만은 그 효과를 완벽하게 지금 다 100% 시너지 효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 좀 더 스피드 있고 파괴력 있는 선수를 원한다면은 마네 아니면 은바페 그다음 손흥민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확률적으로는 조금 낮다고 생각하지만은 레알 마드리드가 앞에 있는 이 선수들의 영입이 실패한다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에게 충분히 가능하다. 접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우충 해서. 저도 서정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실력적인 부분에다가 플러스 마케팅적인 요소도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손흥민 정도의 실력을 가진 선수가 마케팅 용도로 간다 이런 거는 저희도 허용할 수 없죠. 뭐 자존심이 상한 얘기인데 그냥 이적을 어떤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하나의 요소가 또 될 수도 있다. 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마케팅 시장을 열어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가 은바페나 이런 사네 이런 선수를 영입을 한다면은 마네 이런 선수를 영입한다면 그 선수들을 보낸 팀들이 또 손흥민 선수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PSG나 리버풀이나 이런 팀들이 그렇습니다. 맨시티도 지금 사네를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 팔았기 때문에 측면 공격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손흥민 선수에 관심을 보였고 맨유도 지금 꾸준히 손흥민 선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야말로 핫한 어떤 이적 시장의 매물입니다. 그럼 조만간 팀을 떠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조만간이라고 딱 특정 짓기는 그런데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게 일단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더 이룰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사실은 트로피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팀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할 때 이제 많은 팬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일단 첫 번째가 트로피를 좀 이제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커리어죠. 작년 여름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비기어를 앞에서 놓친 게 너무 아쉽잖아요. 좀 트로피를 커리어에 많이 채울 수 있는 팀에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를 손흥민 선수 측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 나왔으니까 쿠보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죠.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현재 다른 팀에 임대 가 있는 거죠? 네, 앞서 기성용 선수 이야기 나눴는데 그 기성용 선수 마요르카 그 라리가 데뷔전 치를 때 교체 아웃된 선수가 동료군요. 네, 마요르카로 임대를 가 있습니다. 같은 팀도 동료가 이 쿠보를 칭찬했다면서요? 네, 보니까 미드필더 주니오르 라고라는 선수인데요. 현재 매체 인터뷰 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 자리 잡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뒤 문맥을 좀 보면은 그 유망주 선수를 칭찬하고 좀 격려하는 얘기였습니다. 실력 궁금하신 분들 많거든요. 잘합니까? 실력적으로는 이 선수는 사실은 13세, 14세 레벨에서는 바르셀로나가 먼저 접근을 해서 영입을 했었던 선수였고 바르셀로나 유스에서 크고 있었는데 이제 피파가 유스 선수에 대한 좀 조항 자체를 강제력을 좀 높이면서 이제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었고요. 다시 이제 18세 이상이 되면서 레알 마드리드로 계약을 했다는 건데 분명 뭐 이 선수가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으로 뛸 레벨이라고는 하는 거는 지금은 황당한 얘기죠. 하지만 그 두 팀이 이 선수의 장래성을 모두 인정했다는 말은 그만큼 잘 성장할 경우에는 대단한 선수가 될 수 있는 제목이라는 건 인정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본의 유망주지만은 굳이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강인과 라이벌로 많이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이강인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을 이끌 두 에이스 현 시점에서는 누가 더 위입니까? 어렵네요. 쿠보 그 경기를 보니까 뭐 득점도 주발이 왼발인데 오른발로도 침착하게 골도 넣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 U20 월드컵 골든볼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과거 아닙니까? 두 선수가 2001년생 동갑내기고 동갑이군요. 아시아의 어떤 아시아 선수들에게 투영되는 어떤 좀 편견이 있잖아요. 그걸 깨고 있는 두 유망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2001년생 중에서는 세계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든다는 두 유망주인데
쿠보 선수 두 선수 다 포지션도 비슷해요. 공격형 미드필더를 기본으로 보면서 이제 측면 윙포워드까지 보는 선수들인데 약간 쿠보 선수가 마요르카 임대가 신의 한 수가 된 게 지금 성인 무대에 굉장히 잘 안착을 해가지고 공격 포인트도 많이 올리고 있고 또 마요르카에 가가지고는 공격적 성향 약간 제가 볼 때는 측면 공격수에 더 가까운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는 굉장히 플레이 메이킹 능력이 탁월하고 그렇습니다. 스피드보다는 정말 그 왼발 킥이 나오는 패스와 그 구질이 대단한 선수라서 저는 직접적인 비교보다는 약간 두 선수는 분명히 스타일도 다르고 스타일에는 차이가 이제는 있는데 쿠보 선수가 이번 시즌의 성장세가 너무 돋보였다. 그에 반해서 이강인 선수는 주춤하죠. 또 발렌시아를 믿고 1년을 지금 더 뛰었는데 그 믿음에 약간 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되게 배신을 지금 약간 당해. 저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좀 다른 팀으로 임대를 가야 되지 않나. 이제는 발렌시아의 어떤 그런 집착이나 요청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끊고 임대를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요르카 팀 이야기 나오니까 기성용과 경쟁을 하는 상황입니까? 쿠보와? 포지션이 동일하진 않아요. 기성용 선수는 이제 3선에서 미드필드에서 경기를 조율해주는 역할이고 쿠보 선수는 2선 중앙이나 혹은 측면 윙포워드 역할을 하면서 좀 직접적인 해결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뭐 기성용 선수도 가서 같은 또 아시아 뭐 한일 관계가 있긴 하지만은 같은 아시아 선수로서 어린 선수가 성장하고 있는 거를 많이 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라고 합니다. 저희가 걱정할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우정 기자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성용의 라리가 전망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성용 선수가 이제 사실은 한 경기 뛰고 지금 라리가가 중단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는 게 좀 경기를 통해 가지고 입지를 더 늘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기회는 놓친 대신에 이제 팀에 더 녹아들 수 있는 시간은 있었어요. 뭐 코로나19로 훈련이 중단된 부분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훈련 다시 재개하면서 그런 부분이 잘 녹아들고 있고 기성용 선수도 이제 재개되는 리그 일정에서의 첫 경기가 바르셀로나. 그렇죠. 근데 이 경기부터 아마 조금씩 출전 기회를 얻게 됐을 때 보여주는 그런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팀이 분명히 기대를 했기 때문에 겨울에 과감하게 영입한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보여준다면은 입지는 다시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인과 또 쿠보가 뛰는 한일전도 기대가 되는군요. 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황희찬이 정규리그 재개 후 3경기 만에 한 골 1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경기였고 어떤 골이었죠? 네, 슈투름 그라츠 원정 경기였는데요. 5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잘츠부르크가요. 이 경기에서 4번째 득점을 어시스트했었고 또 5번째 득점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내면서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5번째 득점을 할 때 그 왼발로 접고 오른발로 슈팅하는 그 반다이크 앞에서 했던 반다이크가 미끄러졌던 그 전매 특허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우진 캐스터는 황희찬 선수와 개인적으로 인연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인연이 있어요? 인연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황희찬 선수가 뭐 중학교 이렇게 뛸 때부터 좋아했던 선수인데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인연이 작게 생겨서 그냥 알아봐주는 정도입니다. 뭐 직접적으로 크게 인연이 있는 건 아니고. 연락처 있습니까? 연락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눈독을 들이세요 갑자기 서우정 기자님? 아니 황희찬 선수 지금 가장 핫하잖아요. 요즘 서우정 기자도 먹거리 찾는데 바빠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 프리랜서의 숙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수의 기상도도 좀 알아보고 이 시간 맺을까 합니다. 백승호, 이승우 선수 소식이 좀 뜸한데 백승호, 이승우의 추후 전망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이승우 선수는 소속팀이 결국 감독 교체를 했습니다. 호주 출신의 이제 미드마르 감독이라고 경력이 좀 있고 저희한테도 익숙한 그런 새로운 감독을 부임하면서 이제 좀 기존에 있었던 감독들의 편견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 좀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피지컬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하고 이제 다시 벨기에로 출국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흐림이라고 봅니다. 이승우 선수는. 이승우는 흐림.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감독과 함께 이제 증명을 해 나가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흐림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승우 흐림. 백승호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호 선수는 일단은 소속팀에서는 좋은 입지를 계속 늘려 나가고 있죠. 근데 이제 2부 리그다 보니까 본인이 좀 더 향상하고 싶어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고
또 대표팀에 와서 얻어가는 동기부여들도 그런 팀 내 경쟁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면서 대표팀에서 데뷔한 뒤로 소속팀에서도 점점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슈타트 점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맑음과 흐림 사이의 단계 지금 백승호 선수는. 아 맑음과 흐림. 네. 추후로 가면 또 맑음이 되겠죠. 네, 이제는 조금 더 본인이 저는 뭐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야망을 갖고 네, 이제는 이곳에서 더 증명을 해서 일부 리그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빨리 닦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러프 2부에서 해외 축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욱진 캐스터 어떤 노래 들을까요? 이제 해외 리그가 재개를 했고요. 또 이강인과 구보 이야기하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자랑스러운 해외파 제 눈에는 너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싸이의 내 눈에는 신청합니다. 이 노래 좋아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서우정 기자,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했고요. 저는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